안녕하십니까. 오늘 2028년 대학 입시 변화와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최진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2028년 대학 입시 변화하고 수능, 그 다음에 최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지금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수시가 뭔지 모른다. 수시의 종류가 교과하고 종합인데 이거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겠다. 없으세요?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압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2025년이죠. 이제 25년부터는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내신에 대한 게 완전히 좀 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면 첫 번째 표준편차가 사라집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릴 거고, 큰 것부터 얘기하면 표준편차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1등급부터 9등급제다라고 한다면 1등급부터 5등급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1등급이 이제 10%가 되면서 더 많아지겠네? 그럼 대학교 가기가 더 편한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1등급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동점자가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1등급이라도 같은 점수에서 같은 등급인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거에 대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점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변별력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같은 1등급인데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어떤 잣대로 평가하겠는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지금 이거 보시면 내신 1등급 맞는 학생 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등급이란 건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전국에서는 약 250명 정도가 1등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1등급부터 5등급제가 변하는 걸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25년부터 지금의 1등급은 4%의 인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25년부터 1등급은 10%까지입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250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 600명, 700명 정도가 1등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세요. 어떻게? 7,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년이 300명이 넘는 학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주변 학교들 대부분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되는 거고, 특목고 빼고 전국에는 1665개 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때 모든 과목에서의 등급이 1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한 학교당 몇 명?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1665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몇 명? 7,0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올 1등급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아까 교과에서 1등급이다, 올 1등급이다. 원래는 250명 정도였다가 이제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변별력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서 마저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이 더 확대돼가지고 더 많은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 전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연세대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한양대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이화여대마저도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3인데 왜 내년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할까? 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입시의 변화이면서 2028년도에 입시를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2028년도,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첫 번째, 내신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신 관리는 원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신 관리에서도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100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건 제가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비해야 됩니다. 교과로. 그전에는 여러분 그 교과로 한다라고 하면 수능 성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점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마저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균형 잡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내신 관리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1등급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해야 되는 거고, 각 대학별 전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다음 거를 이제 보시면 주요 대학교에서 세 개 영역의 합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영수,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중에서 세 과목 정도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의예과 같이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4개 과목을 최저로서 지금 맞추고 있고요. 당연히 학생마다 잘하는 과목, 당연히 여러분 내신은 당연히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수능이 사실 더 어렵죠. 거기에서 마저도 3개에서 4개 본인의 강점을 지금 파악해가지고 당연히 수능 때까지 교과라고 간다 하더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사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에 내신은 1등급이다. 수능을 안 봐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그냥 망치고 나와도 됐었어요. 그때는 아예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저 어머니들께서 필기하기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정리한 내용을 여기 안에 넣었으니까 화면에 더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려대 의대, 연대 성균관대, 가톨릭 의대 이렇게 지금 교과에서마저도 지금 각 학교마다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제 최저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별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학과마다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각 학교마다 몇 과목을 원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필수적으로 원하는 과목이 있는지. 참고로 지금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26년에 각 학교마다 전형이 나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도 팩트만 말씀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정시에 가는 것도 아직 확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시 파이터라고 존재하죠. 학교 교과나 아니면 학생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수능만 잘 보면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부터는 아닐 거예요. 그 이유도 제가 또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내용 정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잘하는 거 2개에서 3개, 최대 몇 개? 4개까지도 수능 체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교과로 1등급을 모두 다 찍는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된다? 수능마저도 봐야 되는 거고 최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내신 평가의 체계가 완전히 지금 변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신 등급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완화가 된 걸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변경 전만 하더라도 일부러 제가 왼쪽 표와 오른쪽 표 2개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면은 기존의 1등급은 몇 프로? 4%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프로? 10%가 지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왼쪽에서 보면은 현행에서는 11%까지가 2등급인데 지금 2등급 맞는 친구들이 내년부터는 몇 등급? 1등급을 맞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1등급이 굉장히 러프해졌네? 당연히 대학교 갈 때는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변별해야겠죠. 두 번째, 2등까지가 34%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기존엔 11%. 근데 이거에 대한 비교가 좀 어렵네? 라고 해서 왼쪽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왼쪽 표에 보시면은 지금 2등급까지가 합쳐서 34%인 거 지금 보이시죠? 근데 왼쪽에 현재 9등급제로 본다면 현행에 이제 여러분들의 2등급 후반이면 현행의 4등급 초반하고 같습니다. 그 말은 2등급 이제 현행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내신에서는 2등급 맞으면 갈 대학교가 없습니다. 교과로 못 갑니다. 왜요? 전국에서 약 10만 명이 2등급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1등급 몇 명? 250명에서 7,000명이 되는 것처럼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로 간다라고 한다면 2등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과의 희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지금의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니까 24년이죠. 현행의 2등급이면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홍익대 정도였습니다. 홍익대 라인 정도까지가 지금 교과로 해서 2등급 근처의 합격선을 가졌고요. 대신에 여기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뒀습니다. 3개 합 8이다 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한 과목은 2등급 맞고 나머지 2과목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죠. 국영수에서 2등급, 3등급 맞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사탐 혹은 과탐에서도 2등급, 3등급, 3등급 맞아도 홍익대 근처까지는 갑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원래 기존에서의 지금 2등급까지 24년까지 2등급까지의 마지노선은 어디? 바로 홍대 정도까지였습니다. 홍대까지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겪을 2등급은 현행의 몇 등급? 4등급 초반까지 하고 지금 똑같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교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되게 지금 슬픈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홍대 근처까지는 어떻게 갈까요? 라고 한다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10%죠. 현행은 몇 프로? 11%였다가 지금 변경된 게 10%. 다시 말하면 지금의 2등급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뀔 1등급이 이제 홍대 근처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이 어디? 홍대가 될 겁니다. 지금 몇몇은 이제 홍대만 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교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나 아니면 종합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입시 전략을 이제 세워야 돼서 여러분 이거는 그 일부러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선 몇 명? 7,000명입니다. 지금 교과 전형으로 홍대부터 시작해서 그 위가 되겠죠. 갈 수 있는 몇 명? 7,000명. 근데 1학년 기준으로 몇 등급? 8개가 과목이 돼요. 그때 몇 등급? 1등급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고 공동 1등급인 동점자가 7,000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1등급으로서. 그래서 제가 아까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변별력이 확보돼야 된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제 1학년 때는 국, 영, 수, 사, 과, 그 다음에 한국사, 기술과정, 제2외국어 8개로 정해져 있죠. 이때 1학년 이 8과목을 이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7과목은 1등급이고 한 과목이 2등급이면요? 바로 내신 산출이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1등급이란 건 1.01부터 시작해서 2등급이 바로 되기 전까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과목이 1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1점이 되겠죠. 근데 국, 영, 수에서 한 과목만 2등급, 나머지 전부 다 1등급이다 라고 하면 0.2를 맞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0과목이 될 텐데요. 만약에 10과목이 2등급이다 라고 하면 1.2가 되겠죠. 나머지는 당연히 1등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해서 국영수에서 1등급, 그 다음에 선택과목 3과목 중 3과목이 2등급이면 나머지 다 1등급이면 그때 얼마? 1.2 이런 식으로 지금 산출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표 보시면 되는 거고 점점 2등급이 많아지고 물론 그것보다 더 밑에 등급을 받는다. 교과를 준비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교과 준비하는 사람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명이란 동점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나눌 거냐? 지금부터 이제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원점수라는 게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선 학종 일부 대학에서만 원점수를 공개했고 그동안은 어떻게? 표준 편차 갖다가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준 편차가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이 어느 정도 모여있고 그 중에서 상위권 친구들 여기서 더 위에 이 친구들이 좋은 학교에 있는 학교고 거기서 또 우수한 인재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근데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 대학교를 못 보낸 학교는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당연히 간극이 크겠죠. 공부를 아예 포기한 애들 거기 내신 따려고 간 일부분 당연히 표준 편차가 무지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같은 등급이다 하더라도 표준 편차로 이 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공개되는 건 어떤 거? 원점수와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 학년이 2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1등부터 20등까지가 전부 다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1등은 100점이고 만약에 20등이 70점 중반이다 라고 하면 같은 1등급이라도 당연히 이 학생들의 차이는 심하게 되겠죠. 그럼 대학교는 그 원점수 갖다가 변별력을 삼으려고 할 거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00점이라는 키워드가 또 새로 생기게 됩니다. 원점수가 공개되니까 같은 1등급이야? 그럼 100점을 맞아야겠네? 고등학교에서도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가 또 뒤로 더 진행되게 돼요.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1등급이다 하더라도 100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아야지. 예를 들어 A 학교와 B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A 학교의 1등급이 100점이고 B 학교의 1등급인데 70점이다 라고 한다면 표준 편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점수밖에 모르겠죠. 그럼 누굴 우수한 학생으로 볼까요? 100점인 학생을 1등급으로 더 우수한 학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1등급도 1등급이지만 100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교과에서 더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점수를 확인하게 되고 실력 판단은 100점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학과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오고 이 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럼 그때 그 관련된 예를 들어 생명이다라고 한다면 과학 관련된 그리고 생물에 관련된 이거에 대한 원점수가 더 높은 학생을 더 우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한번 이제 보실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가 그 말씀드린 거를 정리한 거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됩니다. 근데 이 고교 학점제가 쉽게 생각하면 대학교하고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점수를 따오는 거죠. 근데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나? 솔직히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수와 미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했을 때 수강 신청을 하고 많이 학점을 얻고 하면은 조기 졸업이 가능하죠. 근데 그건 없습니다. 조기 졸업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일단 미수다라고 한다면 보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다시 한번 학점을 취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 장부터 제가 이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한국사, 뭐 여기서 통합사회,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 있고요. 체육, 예술, 기술과정 이쪽 파트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알아서 이 시간만 채워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학년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84학점에 나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자율이수학점 90학점 해서 원래는 210학점에서 지금은 192학점만 3년 동안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1학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자, 이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기하나 미적 같은 경우, 미적분 2죠. 미적분이죠. 미적분을 이렇게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고 했을 때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거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네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대학교에서 공대에서 원하는 경우 이거를 이수했다를 이용해서 A, B, C를 이용해서 절대평가로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 진로 과목 여기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진로 과목에서는 A, B, C 단계로 지금 나눴어요. 절대평가를 했었죠. 근데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들은 상대평가입니다. 이 과목들조차도.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은 전부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능 과목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는 현행 올해까지만 해도 수원수투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지금은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원이라고 얘기해요. 수원수투에다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하는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1이 되면서부터는 결정이 돼 있어요. 대수와 미적,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럼 미적분하고 기하는 시험 안 보나요? 선택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전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거는 공대를 죽이는 거예요. 이공계열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고등학교에서 원래 배우고 대학교 올라가서 공대 수학, 공업 미적분학을 배워야 되는 아이들인데 다시 고교 과정에서의 미적분부터 다시 배우고 시작해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낭비가 심하겠죠. 이건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쨌든 팩트만 놓고 본다면 수능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사탐과 과탐에서 선택을 했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고교 학점제가 시행은 됐지만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확한 입시 정보는 수능 보기 2년 전 2026년에 각 학교에서 배부되게 돼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만약 공대다
만약에 그 학교에서 이과를 지원하기엔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꼭 이수해야지만 교과나 종합에서 너희가 지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선택하는데 이 과목들마저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20명이 미적분을 들어요. 거기 전교 1, 2, 3등이 들어요. 근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1, 2등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전교 3등 한 애가 2등급으로 밀려나요. 그럼 1등급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점점 교과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진로 선택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비슷한 과목으로서 모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융합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개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분산된다라고 하고 전교 1, 2, 3등인데 3등은 갑자기 2등급을 맞는다? 이걸 내신 왜곡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서 각각의 학교들, 그 다음에 주요 대학교죠. 여기서 권장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이거는 꼭 듣고 와 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2026년에 다시 학교마다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거, 그거를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26년부터 그리고 그 계획이 발표되면서 입학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의 죄송합니다. 여기서의 그 권장하는 과목들을 보면 전부 다 일반 선택 혹은 일부분은 진로 선택에 관한 과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의 아까 제가 2등급이면 약 34%, 전국으로 따지면 10만 명이 되는데 아마 이 정도면 과천대 라인까지도 어려울 걸로 예상돼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이 다음 표준 편차가 지금 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세분화된 체계를 지금 기존의 세분화된 체계를 단순화해서 상대평가의 객관성을 낮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러면 등급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세한 성취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된다? 여기서의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 점수의 등급 차이로 인한, 당연히 같은 등급이라도 점수가 달라질 테니까요. 뭔가 하나의 새로운 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까 그걸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같은 1등급입니다. 100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 그 10%의 그 학생이 모두 다 100점이면 당연히 곤란하겠죠. 근데 일단 100점에 가까워야겠죠. 그 말은 뭘까요? 첫 번째, 내신 시험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1등급인데 한 명은 70점대, 한 명은 100점대. 다른 학교보다 당연히 교과로 보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신이 시험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신 시험이 쉬워지면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지고 당연히 차이는 두긴 둬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서 논술형과 서술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수행평가 등으로서 좀 더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서의 상위권 경쟁이 당연히 심할 거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행평가의 중요성 증대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이 강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했죠. 다시 말하면 시험은 쉽게 내지만 다른 요소가, 판단할 요소가 필요한 거고, 그게 시험에서는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학생부에서 여기서는 학생부에서가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정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정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파이터, 다시 말하면 나 내신 신경 안 써. 생기부 따위 모르겠어. 그냥 난 수능으로만 달려갈 거야. 지금까지 됐는데 앞으로는 정시 파이터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많이 이제 입시 설명회도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로 정시만으로 대학교를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이제 보는 과목은 문과도 아니고 문과죠, 사실.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배수. 당연히 공대 계열의 과목이 수능에서 빠지다 보니까 얘가 공대에 지원했어요.
근데 얘가 공대에 적합한 인원이 맞아? 그럼 얘가 문과형이거나 아니면 이과에 정말 제대로 적합한 인재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기부를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 과목의 점수가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이나 기하를 얘가 수강했어?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소양은 됐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수능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준 높은 학교야. 그래서 정말 좋은 애들 할 거고 당연히 미적분 기하 정도는 얘 공부하고 와야 돼. 그 말은 뭘까요? 두 번째, 면접이 교과라 하더라도 정시라 하더라도 면접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자체 시험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전부 다 추측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정시만으로는 이제 대학교를 못 갈 것이다. 시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교들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들 내 꿈은 지방대야 라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1부에 대한 지금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고요. 지금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입 입시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참고로 만약 질문하셨을 때 제가 모르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지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학생들 표정들이 되게 우울해졌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어제도 한 학생하고 상담했는데 지금 교과든 학종이든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입시 설명을 좀 늦게 했죠. 그게 너무 죄송한데 정보가 너무 많고 정확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말씀드리기 어렸었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가끔 저한테 어떤 학교 가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무조건 인원수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는 인원수 많은 게 깡패입니다. 왜요? 1등급이 돼야 되니까요. 1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학종, 교과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일단 인원수 많은 게 깡패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학생들이 있는 공학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수행평가나 이런 걸 잘 못 챙깁니다. 그럼 남학생은요? 뭐 여기 주위에 없긴 하지만 남고를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요? 끼리끼리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학교, 내신은 사실 저는 아이들이 대진고를 간다, 중앙고를 간다 라고 하면 물어봐요.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공부 잘 안 하잖아요. 학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데리고 있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진고에 갔어요. 중학교 때 불곡중이었고 당연히 90에서 100점 맞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대진고를 가서 40점에서 50점 사이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 친구가 불국고 갔으면 못하면 2등급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고2 때까지 딱 하면 50점을 넘겼었고 고3 때 와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제가 똑바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친구도 참고로 공부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자기 공부하고 싶다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너 좀만 기다려봐. 3월 모의고사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3월 모의고사에 3등급 찍었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부터 2등급, 6월달 이후부터 1등급 찍었습니다. 그 학교가 내신 따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그 친구는 수시라는 6장의 카드 중에서 논술 말고는 쓸 수가 없어요. 교과도 못 쓰고 학종도 못 써요. 굳이 본인이 일반 학교 가서 중위권에서 상위권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려운 학교로 가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 얘가 정말로 똑똑하고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과학고를 간다, 특목고를 간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최고예요. 네. 일단은 뭐 1부는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분석, 그 다음에 내신 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는 원래는 자료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자료 만든 게
해서 적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학교별 분석을, 근데 지금 학교가 너무 다르잖아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저희 학원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카테고리 누르신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고등부 내신 분석, 저희가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전부 다 내신 분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근데 대부분 여기는 불곡고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곡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지금 분석한 거, 그리고 지금 뭐 보정고도 저희가 하고, 일단 불곡고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얼마 전이죠? 이렇게 지금 중간고사 분석한 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한 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불곡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이 따기 괜찮아요. 편해요. 예, 아주 어렵지 않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문항이 있고 저희가 모든 원본 문항을 찾습니다. 그 원본 문항을 찾는 이유는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사실은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좋아하는 문제집 아니면은 부교재 같은 게 달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거기서 좋아하는 문제집, 그 다음에 그 난이도를 저희가 찾아야죠. 그리고 그거를 연습시켜야지 당연히 내신 대비가 될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반을 나눠야 됩니다. 왜요? 학교 지문이 다르고 프린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수학은 좋은 건 뭐냐면 배우는 건 똑같아요. 난이도가 다르고 좋아하는 내신의 유형이 다릅니다. 불곡고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뭐 지금 예에서 각각의 기출문항, 원본문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출제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불곡고는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기출이에요. 이 학교 괜찮아요. 왜? 2학년 때부터는 실제 수능 출제 범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으로 따지면은 1학년 때 공통수학 1, 2. 이거는 실제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2학년부터 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겠죠. 근데 이게 실제 출제 범위다 보니까 내신형 문제하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다르다. 아예 기출이 다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고쟁이란 문제집이 있어요. 고득점 쟁취를 이루자. 이건 내신형 문제집입니다. 자의스토리, 마더텅, 시뮬, 너기출 이런 문제집은 전부 다 기출 문제집이고요. 근데 기본적인 문항, 그 다음에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까지는 일반 내신형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은 모의고사 출제. 여기서도 요번에 이제 프린트에서 출제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기출 문제집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2학년 이후부터 가면은 기출에 대한 그 문항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권이 교육열이 높고 대학교를 잘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내신하고 모의고사 수능 기출 이걸 크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준비하면서 요거 준비하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3학년 된다. 3학년 정도 되면은 사실상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수능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학교 시험은 망쳐도 됩니까? 아니요. 학교에서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수능특강 수능 완성해서 변형해가지고 기출을 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신과 수능이 꼭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 기출문항 저희 이런 거 지금 다 분석하고 있고요. 원본문항 지금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까지 지금 싹 다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 문항에서 이제 어느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지, 당연히 어려운 파트에서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총평을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지금 난이도에 대한 거, 그다음 전체적인 난이도, 시간 배분이 뭐 중요하고 이렇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학교별 분석을 저희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블로그 가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지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가 어떻게 되는가가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거기에 브로셔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로셔로 지금 일단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디 있어? 어이구, 너무 크다. 잠시만요. 여기가
그래, 하자. 줄일 수 있고. 좀 더 줄여서. 자, 서술형 탐상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저희 개념서를 안 씁니다.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백지복습 이제 시키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내용 정리한 다음에 필기를 안 보고 스스로 백지복습 용지가 있고요. 없으면은 그냥 본인 공책에다가 해도 됩니다. 스스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수업 때는 당연히 이해했다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넘어가겠죠. 근데 다시 설명할 때는 이거 왜 그랬지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빵꾸난 부분이에요. 그걸 스스로 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실제로 백지복습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개 좀 뽑아놨어요. 이거 한 번씩 돌리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고1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때 내용이 조금 딥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거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까지 깊게 하진 않았어요, 백지복습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랑 수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혼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 퀄리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백지복습 한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제 강의대 올려놓게 되고요.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빠진 내용 저희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빠진 내용 얘기하면서 그거 채워넣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질문하면서 복습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저렇게 퀄리티 안 나오죠. 지적받아야 되죠. 혼나야 되죠. 혼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의가 없다. 그럼 이제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잘 쓴 친구 거 준 다음에 한 3번 써볼래? 하면서 이제 내용 정리 스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안 풀어줍니다. 왜요? 보통 아이들이 특히나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한눈에 안 풀리고 그러면 그냥 갖고 와요.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어디서 막혔어? 어디까지 풀었어? 어디서 막혔어? 최소한 본인이 어디서 막혔고 뭘 모르는지는 알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힘들어요. 다시 빠꾸 보내고.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창가 방편입니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가리죠. 뭐 구하래? 어떤 문제든 맨 마지막에 넓이를 구하든 길이를 구하든 뭘 구하든지 뭘 구하라고 나오죠. 근데 그걸 대답 못한다? 똑바로 안 읽은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빠꾸. 그 다음에 한 1, 2분 있다 또 갖고 와요. 넓이 구하래. 아, 그래.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어? 아, 조건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아이들도 힘들어하니까 저희도 이제 풀어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풀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오답부터 관리하게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3분 오답 다시 봐. 근데 여기서 이쪽이 더 재밌는 건데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푸는 거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했을 때 지금 이거 오답 노트를 저희가 주면 이게 제일 첫 번째 장애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 형식을 따라라. 그 말은 뭐냐면 왼쪽 위에다 단원 쓰고 문제 간단히 쓰고 문제 풀고 오른쪽 두 칸이 더 중요합니다. 오른쪽 두 칸 했을 때 이 문제 풀었을 때 필요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다음 그 밑에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고 제가 풀어주고 이 친구가 다시 푼다? 그거는 제 풀이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그래프로 해석을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에 대한 성질을 잘 몰랐다거나 틀린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본인이 왜 틀렸는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처음에. 힘들어요. 단순한 계산 실수는 여기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연습해야지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 그리고 특히나 나중에 고3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고3 때를 대비한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 모의고사가 다가와요. 그거 다시 다 볼 거예요? 아니죠. 본인 틀렸던 거 위주로 해서 빨리 이렇게 봐야 되죠. 내용 정리마저도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좀 편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줄이고요. 다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학원 안에 독서실이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 한 분 이상 꼭 계시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숙제검사 같은 경우는 1대1로 전부 다 따로 불러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 때 당연히 질문해도 됩니다. 근데 창피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한 명씩 불러서 숙제검사하고 1대1로 전부 다 질문하고 지금 학생들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이제 숙제검사표 저희 작성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카페에 이제 이용하시면은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가능해요. 중학생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직은 안 되고요. 카페에다가 올리게 돼 있고 수제 검사표마저 같이 올리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필요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든 수업은 지금 영상 녹화하는 것처럼 인강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 앞에 이거 한번 수업 다시 들어보고 싶은데 언제든지 다시 반복 가능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죽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이제 10시까지 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업 시간이 월수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고3은 월수, 금, 토의 수업을 일부러 정해놓고 있어요. 왜냐면 고3들만 따로 해서 더 봐주려고요. 대신에 고1과 고2 같은 경우는 화, 목의 수업을 하게 돼 있고요. 2시간 수업한다면 남아서 숙제검사하고 질문 이제 하게 되죠. 근데 토요일 날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저희 이제 토요일 날 10시까지 부르고 있어요. 불러가지고, 선생님, 토요일 날 뭐 하는데요?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배운 거 누적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점점 단원 지나가고 했을 때 앞에 걸 까먹어요. 근데 그러면 시험 기한 돼서 앞에 거 까먹으면 다시 또 내용 설명해야 되고 아니면 또 영상 갖다가 하다 보면은 그만큼 내신 대비의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안 까먹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누적해서 시험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원이 지나고 2단원이 요번 주는 2단원을 수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단원, 2단원 총합해서 또 시험 보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까먹는 게 좀 적어지겠죠. 문제 푸는 것도 많이 익숙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문제은행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요. 처음에 약 30문제 정도에서 이제 50문제 사이로 내주고, 그 다음에 QR 입력하면은 자동 채점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쌍둥이 문제, 그 다음에 유사 문제 해가지고 다시 또 내줍니다. 아까 여기서의 무한리필의 그 단원 테스트 무한리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그게 없어질 때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일찍 해서 만약 첫 번째 시험에 다 맞았다? 예, 가요. 그럼 충분히 이제 질문하고 질문하고 오답하면 오답하고 가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차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학생들마다 조금 수학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번에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이제 레포트 나와서 분석 결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고3, 모의고사, 수능 이제 실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잠시만요. 이게 조금 편집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서술형에 대해서 한 게 지금 앞쪽에 있는데요. 서술형은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점수가 무조건 깎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험지에다 서술형을 써온 아이들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지에다 써야 되는 거고, 그 말은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부분 점수가 계속 깎여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습이 안 되면 부분 점수 안 깎이고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파이널 기한이 되면은 다 이거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학원에 내신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왜 그러지? 다시. 이게 오늘 업데이트 되는 조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원들 중에서 고등부 내신 대비한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시험 기한 되면은 주변 학교 시험지 갖다가 편집하거나 아니면 그거 갖다가 묶어가지고 내신 대비집 하면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몇 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지, 세연아? 나와? 내 모습 나와? 지금 몇몇 학교 같은 경우가 뭐 기출문집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작년 주변 학교 시험지 갖다가 내신 대비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보여주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내신 대비에 실제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왜요? 예를 들어 중앙고가 세죠. 굉장히 내신이 어렵죠. 중앙고, 대진고 이쪽이. 그러면 대진고 학생이 불국고 시험지로 준비하면 시험 대비가 될까요? 안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그 반대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너무 어렵고 기출 자체의 경향이 다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90에서 100점 사이인 친구들이 많겠지만 불국고를 간다? 몇 점 맞을 것 같아? 태준아, 너 몇 점이지? 그래, 대략 얘기하자. 네가 불국고를 가면 몇 점 맞을 걸로 예상해? 70점? 기본적으로 20에서 30점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중학교는 변별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 절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양측이라고 해요. 많은 문제를 풀면은 그 안에 걸립니다. 양으로 몰아붙이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왜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변별력 있는 문제, 그럼 그 변별력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뭐부터? 내신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내신을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작년 시험지부터 봐요. 왜 그럴까요? 네.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걸 콴다를 찍었더니 작년 자기 학교 시험지에 똑같은 문제가 있던 거예요. 출처가.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교육청이 정한 저거 자체를 어긴 거예요. 절대 똑같은 문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똑같은 문제 나오면 안 돼요. 특히 변별력 있는 문제는 더 그러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변별력 있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도 난이도에 이 정도 평균이 만들어졌네? 평균이 너무 높으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 너무 낮으면 어떨까요? 평균이 막 20점이에요. 막 20점, 30점. 이것도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찍기 싸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평균이라는 게 적당한 거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50점에서 50 조금 넘는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걸 좀 쓰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오늘 아까 업데이트 하라고 했는데 조금 그러네요. 일단은 제가 그냥 다시 말로 할게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평균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쉬운 문제만 내면 안 돼요. 왜? 학교 레벨이 떨어져요. 그럼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으면서 평균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학교 프린트예요. 프린트하고 부교재. 거기서 약간의 변형까지 해서 60%에서 70%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어차피 내신 대비는 저희가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거기서 약 60에서 70% 정도까지가 나오고, 근데 그럼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변별력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변별력 있는 거에 첫 번째는 뭐가 된다? 서술형이 됩니다. 서술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3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앞에 2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 정말 제대로 알고 풀었어? 너 이거 막 외워서 풀거나 아니면 공식만 이용한 거 아니야? 그거를 물어보기 위한 게 서술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배점이 높습니다. 보통 8점에서 10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서술형 아이들 분점수 안 깎이려고 주구장창 쓰기 시작하죠. 막 써요. 진짜 서술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객관식 고난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린트에서 약간의 변형까지 50에서 60%가 나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최소 3회독에서 5회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서는 기본적인 점수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객관식 고난이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사실 학원들 중에서 프린트나 이런 거 그냥 뭐 알아서 풀어, 아니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내신 대비 저희 블로그 보면은 유사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전부 다 저희가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린트해서 많이 뭐 출제가 됐고, 잠깐 아까 거기서도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때는 조금 프린트의 연결 자체가 유사하게 지금 출제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을 첨가해서 이 난이도를 어느 정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프린트를 안 풀고 아니면 부교재를 안 풀고서는 기본적인 점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맨 땅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푼다? 프린트를 안 풀고 실력으로 나는 할 거예요? 객관식 고난이도까지 못 갑니다. 근데 작년 학교 시험지를 저희도 풀어요. 근데 그거 아까 도움 안 된다면서요?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그거 왜 해요? 왜냐면 시험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민서야, 학교 시험을 본다고 할게. 예를 들어 1번부터 17번까지가 객관식이고 나머지 3개가 서술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풀 거야? 1번부터 차근차근? 좋아. 넌 어떻게 풀래? 서준이. 1번부터 차근차근?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저희가 작년 주변학교 시험지 갔다가 시험을 봐요. 파이널 기간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다 성적 절대 안 옵니다. 근데 그걸 왜 봐요? 왜 보냐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라도 제가 좀 쓰면서 조금 주석 여기잖아요. 진짜. 그러면 제가 다른 거에라도 한번 지금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두운 면에 우리 거에 좀 쓰긴 좀 싫긴 하지만 이것도 안 돼? 나빴다. 죄송합니다. 자, 어렵네요. 이게 얼마 전에 좀 바꿔가지고 애들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번부터 17번까지 객관식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14번 혹은 15번부터 변별력 있는 객관식 고난이도가 넘어가요.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푸는 거 맞아요. 보통 한 11번, 12번까지만 푼 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요? 객관식 고난이도에서 멈췄다? 거기서 시간 쓰다가 서술형을 못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각 문제당 8점에서 10점인데 전부 다 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60점에서 70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1번, 12번 정도까지 아까 얘기 지금 잘했어요. 2분 이상 넘어가는 문제는 무조건 제껴야 돼요. 본인이 아직 변별력 있는 문제 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약한 파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2분 이상 걸리면 무조건 제끼고 넘어가고 하고 나서 서술형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 하고 나면 다시 이제 객관식 변별력 있는 문제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20점에서 30점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변별력 있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왔던 문제가 나와요. 아까도 저희 거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킬러 여기서 뭐라고요? 킬러 준킬러에서 지금 출제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킬러입니다. 정답률이 몇 프로예요? 한 자릿수예요. 그게 1등급 문제고 킬러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뀐 교육과정에서 3등급은 쉽고요. 3등급까지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 되게 쉽고요. 2등급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1등급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은 수학적 센스가 있고 조금 빠른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래서 수능이 100분이에요. 30문제가 돼 있고요. 2점, 3점, 4점짜리로 출제됩니다. 당연히 4점짜리가 어려울 거고 4점짜리가 몇 개? 1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어삼시사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는 뜻이에요. 4점에도 쉬운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난이도가 한 5개, 6개 되고요. 흔히 얘기하는 킬러, 준킬러급의 문제가 3개에서 4개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정말로 많이 쉬워지고 있어요. 진짜 모의고사나 수능이 정말 많이 쉬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문이과가 확실하게 나눠졌던 가형, 나형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1등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92점, 3점짜리 2개, 킬러 문제 2개 틀리면 1등급. 그럼 2등급 컷은 얼마였을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점이었을 것 같아? 1등급이 92컷, 2등급 컷은 88이었습니다. 한 문제 차이였어요. 그럼 3등급 컷은 얼마였을까요? 84였습니다. 다시 말해 1, 2, 3등급이 실력 차이가 안 커요. 그날 컨디션이나 약간 운, 계산의 차이. 근데 지금은 숭덩숭덩 그래요. 지금은 거의 1등 컷이 84에서 80까지 떨어졌어요. 미적분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한 10점 차이, 한 10점 차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부하고서 3등급,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3등급이 안 나온다? 얘는 뭐란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아까 4점짜리가 몇 개요? 13개라고 했죠. 이것 빼고 2점, 3점짜리면 다 맞춰도 48점이에요. 근데 4점짜리 어삼시사, 쉬운 4점 맞춰도 60점 때까지 금방 올라가죠. 60점, 70점 때까지. 이게 3등급이래요.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뭐 아직 지금 먼 얘기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프린트 3에서 5회독 돌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 준비까지 여기가 대략 60에서 70 중반 정도까지 갑니다. 거기서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죠. 어떤 거냐면 요번에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한 것 중 하나인데요. 변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해요. 뭐냐면 그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지금 편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눈알 빠진 것처럼 실핏줄이 터졌어요. 힘들었죠. 네. 그래서 애들이 뭐 싸웠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원본 문제가 왼쪽에 있고요. 제가 이제 찾아서 편집한 게 바로 오른쪽 문제예요. 지금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래프라거나 아니면 식이 조금만 변형되면서 유사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면서도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해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린트의 중요성.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내신 대비 메커니즘을 모르고 보여주기로 제일 좋은 게 아까 작년 주변학교 시험지 갖다가 편집해서 보내주는 거. 정말 내신 대비를 잘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다 제가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가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들, 그 기출문제 최대한 비슷한 거,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식이나 이런 거 최대한 비슷한 거 고르고,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문제 방향성으로 또 이제 그 문제들을 제가 지금 편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는 당연히 저희한테는 먹고 사는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혹시 내신 대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질문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겨울방학부터는 예비 고1, 예비 고2, 그 다음에 예비 고3까지 웬만하면 저희가 10to10을 좀 시킬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 오후 막 2시, 1시에 일어난 아이들,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래도 학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학교 가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고, 공부하는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10시에 전부 다 불러서, 10시에 불러서 수학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또 여기 안 써져서 지금 그런데, 보통의, 옆에다 좀 써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저쪽에서, 자, 이쪽으로 좀, 이쪽 또 너무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지금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전선이 걸렸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게 된다면 하루에 이제 스케줄표를 작성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반으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디테일한 시간을 적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시부터 뭐 11시까지 난 무엇을 할 거다 라고 디테일하게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디테일하게 적는다는 건 뭐냐면 뭐 영어 단어 50개를 외울 거예요. 아니면 문제집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인강을 듣고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저녁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다는 실제 공부한 양을 적습니다. 영어 단어 50개 외우려고 했는데 30개밖에 못 적었어. 못 외웠어. 아니면 뭐 더 외울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뭐가 생겨요? 이제 맨 밑에 이쪽 파트에서 본인의 반성을 적어야죠. 딴 생각을 많이 했어? 아니면 뭐 집중이 안 됐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50개 외우려고 했는데 1시간에 나 30개밖에 못 외우겠는데? 그게 바로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이에요. 공부하고 운동을 포기한 이유는 첫 번째로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아요. 운동을 안 했던 애가 어떻게 30분 동안 안 쉬고 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5분만 뛰어도 목에서 피맛이 나는데요. 근데 처음에 당연히 목표를 설정하고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반성을 적겠죠. 반성을 했는데 나 반성할 거 없어. 나 열심히 했어. 근데도 안 돼. 그럼 이제 공부할 양을 알게 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다른 거 하고는 있다라고 하면은 보내주죠. 예, 끝나면 다시 오면 되니까. 전 10시까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저랑 되게 긴 시간을 조금 보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웬만하면은 전부 다 지금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미는 거라 좀 적었는데요. 아마 지금 시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관리하시는 분을 또 일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고 만약 이 친구가 전부 잘했어요. 다시 돌려주는 식. 물론 그만큼 제가 손해를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혹시 궁금한 거 내신 대비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있어? 없어? 피곤해? 내신 대비는 언제쯤 시작해요? 내신 대비는 기본적으로 3주에서 4주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불국고가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봤어요. 불국고는 이미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등학교가. 물론 너희 때는 다시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학교 한솔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2주 후에 봅니다. 지금이 너무 빨리 끝난 거죠. 12월 초에 끝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보통 1월 가까이 돼가지고 방학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불국고가 좀 그렇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3주에서 4주 정도 지금 잡고 그 다음에 내신 스케줄표를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브로셔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아이마다 지금 좀 약한 파트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내신 때 되면은 스케줄표 만들어 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수업은 그렇게 하고 내신 대비 때가 되면은 개별식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속도, 본인의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따로 이제 개인별로 좀 케어하게 됩니다. 물론 공통으로 불곡보네 다 불곡보네 같은 그 프린트 당연히 다 풀어주죠. 그런 건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나가는 숙제라든지 당연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조금 더 많이 내줘야죠.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더 나은 점수를 얻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애는 좀 공부하는 거나 숙제하는 거 힘들어 할 텐데요. 저희도 식당 들어갈 때 메뉴판 보고 들어갑니다. 걔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 안 했던 아이들, 공부 힘들어하는 아이들 너 하루에 200개씩 문제 풀어와.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최소한은 해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주말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어딜 쉬어요. 본인이 할 만큼 해야죠. 대신에 숙제 잘해오고 토요일 날에 문제 잘 풀었다. 일찍 보내줄 겁니다. 칭찬 많이 해줄 거고요. 또 궁금한 사항. 이 고등학교마다 프린트가 다르면 네. 내신 기간에 학교별로 다른 뭐 수업이 되나요? 아니면 다 같이 그냥 하나요? 학교가 달라도? 아니 학교가 다르면은 그때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좋은 문제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면 같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학교별로 좀 찢죠.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같은 경우도 불국고 2학년 이제 여러분으로 따지면 미적분이 되는 거죠. 지금 현행은 수투였고요. 그거에 대한 프린트 고난이도 문제나 이런 거는 제가 담당했고요. 그 다음 1학년 프린트 문제는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 담당해서 그러니까 조금 각자 다 풀어야 되잖아요. 풀고 하다 보면 그 파트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반이 한 몇 개 정도? 지금 원래는 반을 하나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다 흡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스케줄이 안 맞는 아이들 다른 학원이나 이런 거 분명히 제가 그 나중에는 1월 달부터는 화목토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변경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이제 반이 개설될 예정이고요. 겨울방학 되면 제가 바로 공통수학 1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원장님이 지금 하게 될 거고 공통수학 2를 제가 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은 특강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2는 선택이 되는데 갑자기 저로 확 바뀌면 수업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아이들이 갑자기 바뀌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저랑 이제 친해지고 익숙해질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1학기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화목토 반은 제가 일반적으로 맡습니다. 고등부가 되면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런 거는 저희 다른 선생님들, 부원장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제가 맡는 게 일반적이에요. 진도를 어떻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저희 입학하기 전까지 공동수학 어디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 진도가 어떻게? 왜냐면 중간에 또 시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고등부가 되면 3월 달이 되면 얼마만큼 선행을 나갔든지 간에 무조건 현행으로 와야 돼요. 왜요?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겨울방학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공동수학 1, 그 다음에 제가 공동수학 2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 이 친구들이 딴 데서 배워왔거나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어. 나는 저거 현행으로 따지면 수원수 2, 여러분 따지면 그 대수 혹은 미적분을 배우고 싶어. 아이가 할 수 있으면 그거 선택해서 들어도 돼요.
거기 2학년하고 지금 같이 듣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저희 학원은 과도한 선행을 추천드리질 않아요. 실제로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1 되면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공동수학 1,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까지 최소 2바퀴는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많이 불안해 하시죠. 네.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최소한 쪽팔린 짓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나가도 돼요.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이 공동수학 1, 2 했다가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2바퀴를 돌린다? 어떤 애는 확동까지 한다?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가면서 내용 정리는 안 되고 쉬운 문제 위주로 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 푸는 방법만 익히게 되고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럴 때 다 까먹었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래서 반복이 중요한가 봐.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요. 제가 지금 강사 생활하면서 원래 상담을 오게 되면은 저희는 레벨 테스트 대신에 저랑 이제 질의응답을 하죠. 문제집을 갖고 오고 얘가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에서 얼만큼 풀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제대로 풀었는지 알고 푼 건지 아니면 외워서 푼 건지 이걸 다 확인하는데 개념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상담 내용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 아이가 개념은 돼 있어요. 근데 응용이 안 돼요. 근데 100에 99가 공식 외우고서 그게 개념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내용 파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풀리죠. 공식만 대입하면 되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길어지고 하면은 여기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랍니다. 그리고서 응용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거의 한 가정을 한 3번 정도씩 돌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나고 그리고 많이 불안해하시다 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2학년들하고 방학 때 같이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학생마다 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2 학생인데 그 친구가 대수를 나간 학생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렇게 좀 따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수학 1, 2 정도까지는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욕심이 있다. 선생님 저 대수 좀 하고 싶어요. 아까 모든 수업은 다 영상을 저희가 찍어놨잖아요. 그거 갖다가 학원에서 불러서 영상 보고 내용 정리하고 기본적인 문제 푸는 것까지 확인하고 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네. 집에서 보고 하라 이렇게 하면 내용 정리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막혔을 때 질문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웬만하면 저희가 좀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3월부터 시간은 지금 중학교에 왔던 시간 그대로 있는 건가요? 지금 3월 달부터는 6시에서 8시 수업 혹은 8시에서 10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6시까지 그냥 오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독서실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은 먼저 독서실에서 숙제검사랑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올지 그거는 저희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방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주 4시간 일반적으로 수업했다가 방학에는 주 8시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3, 3, 2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하게 돼 있고요.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 목의 수업 2시간 수업하고 독서실, 2시간 수업하고 독서실. 토요일 날은 10시까지 와가지고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일단 수업 시간은 4시간이죠. 근데 방학에는 주 8시간. 공동수학 1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3, 3, 2. 그리고 아마 2는 4시간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동수학 2는 만약 수업하게 되면은 조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부터 처음 배우는 식으로. 근데 대부분 거의 처음 배울 거예요. 네, 그리고 배웠었다 하더라도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불복고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아까 불복고 신청하긴 했거든요. 네. 많이 분위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수마다 케바케예요. 그래요? 네, 이게 이건 꺼줄래? 왜냐면
지금 얘기하는 건 조금 예민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뭐 줄- 네모.